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장중 변동성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오전에.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유가도 급락이 나오고, 위안화도 절하되고, 상당히 복잡한 뉴스들이 나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장중 낙폭은 조금은 줄이는 모습인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이 말로 오늘 장을 평가하고 싶은데 네. 러시아가 잠잠하니 중국이 다시 왔다. 아, 공감하시죠? 첩첩산중이네, 진짜. 뭔가 이제 무뎌질 것 같은데 네. 무뎌지는 분위기로. 물론 이제 4차 회담이 이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뭐 비대면으로 회담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질이 빚으면서 네. 2시간 진행하다가 중단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고 오늘 뭐 다시 좀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저도 이걸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뭔가 어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을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이런 분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의 그 기술주들이겠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그룹들이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는 중국 선전이라는 도시에서 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외출 금지령까지 떨어졌던 거죠.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어디 그 선전시에서 뭐 그 엑스포 박람회를 했더니 거기 3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한 명 확진자 나왔다고 전부 다 가둬놓고 검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조치까지 취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테크, 특히 홍콩 지수 같은 경우 테크 지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급락 나왔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주들도 많이 급락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갑자기 또 악재가 좀 불거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중국장이 이제 점심시간 들어갔는데 네. 많이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우리나라 증시가 2,600을 깰려다가 좀 멋지게 좀 반등이 나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악재가 아직 막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고 중국발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는 이제 선전시를 중심으로 한 락다운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요인들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새로 고침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를 좀 다뤄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할 때는 거꾸로 한번 이런 악재들이 다 노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해볼 필요는 있어서 네. 악재 중첩이라는 단어로 새로 고침을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 중화권 시장이 이제 어떤 흐름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홍콩 증시가 무섭게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폭포수라고 해야 되나요? 폭포수처럼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건 무슨 큰일이 났나 싶었어요. 그리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금 이맘때가 12,000포인트였는데 지금 6,000포인트니까 네.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맞습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위기 최악. 왜 그런 걸까요? 뭐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홍콩 테크 기업들은 뭐 PSI 지표 진짜 완전히 밑바닥까지 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홍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죠. 홍콩 H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고 네. 홍콩 항생테크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알리바바나 이제 바이두나 뭐. 기업 그 뭐죠? IT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지수인데 그게 또 많이 빠졌죠. 일단 뭐 빠졌던 원인들이 이제 네. 선전에 그런 기술 테크 기업들의 본사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뭐 일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죠.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중국 위에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 리스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뭐 예상을 벗어났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설마 다시 시행할까?
라는 부분인데 확진자 도시에서 66명 나왔습니다. 뭐 그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이틀 동안에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홍콩 지수랑 오늘까지 저가를 좀 보면은 거의 통합해서 한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도 영향이 조금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상품 관련된 부분에 ELS라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품에 대한 그 대부분이 이제 홍콩이 이제 기초 자산으로 편입돼 있다 보니까 그 규모가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3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홍콩에서 그때 시위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나라가 좀 그 ELS 상품에 대한 기초 자산이 그쪽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과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상품이 뭔가 붕괴될 수 있다 우려감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당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과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악재락이 이게 악재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워낙 좀 철두철미한 공산당의 통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이 또 더욱더 큰 악재가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봉쇄뿐만 아니라 네. 지금 또 공산당 리스크라고 좀 불리겠죠. 아마 제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여기서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시진핑 3년 연임 도장을 찍는데 이게 10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뭔가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IT 기업들을 통제하자. 뭐 이런 제스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한테 이제 또 우리 앵커님이 뭐 이전에도 작년에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면담 뭐 이런 일정들도 네. 있고 뭐 추가적으로 잡겠다 이런 뉴스들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로 코로나를 다시 또 시행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다시 세계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이 공장들을 갖고 있는 싼 공장들,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공장 갖고 있는데 또 공장이 또 안 돌아간다.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 거고 오늘 아마 이제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생각보다 중국 지표가 조금은 좀 잘 나왔어요. 요번에 예. 보니까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팔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홍콩이라는 중국이 이제 보합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마이너스 3, 4% 빠졌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갔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연동이 있다. 이런 정도 배경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선전 기준으로는 심천이죠. 네.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락다운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IT 기업들 중심으로는 뭔가 생산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못하는 리스크가 당장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60명, 1,700만 명의 도시에서 60명 갖고 이렇게까지 락다운을 해야 됐었나? 그 뒤에 가로치고 10,000명을 뺀 줄 알았어요. 저는 5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들도 우리가 약간의 어떤 K 방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사실상 실패했다는 경험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어떤 오미크론 확진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쵸. 거기는 네. 도시 하나가 어떤 나라의 어떤 인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악재로서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악재는 서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겪었던 악재이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 두 번째는 예, 조심스럽게 이 신 매니저님의 이 예측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게 이번 주가 되면 전쟁 리스크는 거의 이제 다 해소 국면에 진입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새 시장에서는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악재로서의 재료는 조금은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뭔가 이제 장기화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개전을 한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최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 게 이제 어제는 이제 2시간 정도 회담하고 나서 이제 중단하고 오늘 다시 또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많이 자주 만난다는 거는 이견을 좁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또 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가 나오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렌스키 대통령 인터뷰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나자 30분 뒤에 회담 결렬됐다. 이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최근 뉴스에도 보도되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전쟁 관련돼서 이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길 원한다. 그 규모가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네.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병원, 학교 이런 기초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지금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아마 러시아는 이제 무조건적인 거죠. 영토 확장이겠죠. 어찌 보면은 뭐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외무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회담 관련된 부분들에서 최근 뉴스가 빠르면 2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늦으면은 5월 정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회담도 장기화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근데 대부분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때는 러시아가 지금 많이 좀 뭔가 패타를 거급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전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그 지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D-1 기준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전장 상황도 보면은 러시아가 야금야금 지금 영토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돈바스 지역에 있었던 그 화력의 70%가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포위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결국 장기화가 될수록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이 회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서 오늘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제스처도 있겠죠. 뭐 베네수엘라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우디에서도 뭐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장중에 100불이 붕괴되는 상황이 좀 나왔었죠. WTI 유가가 100불이 좀 깨졌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98불 정도를 지금 진행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좀 무뎌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그 원자재 투기 포지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달러 강세 이게 사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원 달러가 뭐 미국 달러 지수는 99를 넘어갔다가 좀 약간 하했거든요. 네. 원자재가 올라가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적이 사실 드물어요. 네, 뭐 걸프전 당시에 한 번 있었긴 했지만은 그리고 다시 좀 잠잠해졌는데 물론 지금 달러가 1200 오늘 44원까지 갔다가 41원까지 밀린 상황인데 네. 달러로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오프닝 차트에서 귀금속 차트라는 이쪽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금은 관련된 예. 이 부분 좀 보여주렸는데 그러니까 금 가격도 지금 온스타 2,000달러 한번 넘어섰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뭔가 채권에 대한 이 채권도 어찌 보면은 위험 자산일 수 있으니까 뭔가 안전 자산인 차라리 그냥 귀금속 또는 달러 쪽으로 그냥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이 심리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좀 달러가 너무나 강세 분위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모를 확전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관련돼서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냉혹한 현실이 조금은 시장에서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러시아,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어떤 산유량이 막히게 되면 러시아의 공급량이 막히게 되면 안 그래도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뿜을 수 있다. 그러면서 13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고객으로서 인도와 중국이 계속 수요를 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유럽도 이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의 값싼 물량이 계속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네. 그리고 냉혹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EU 가입이라든지 그리고 나토의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사실은 네. 그렇게 기민하지는 않고 안타깝죠. 거기다 약간 조금은 중립 지역으로서 아니면 러시아와 이제 서방 세계 나토군이 진입해 있는 국가들 간의 완충지로서의 역할로 조금 있어라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최근에 많은 협상들이 있는 게 이제 어떤 전쟁 복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조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전쟁 리스크는 좀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도 저는 곁들여 봅니다. 지금 뭐 앵커님도 그렇고 네. 신화서 매니저도 얘기했던 거 보면은 네. 전쟁 리스크하고 전쟁 리스크 있죠. 그리고 네. 좀 중국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출구가 그래도 있는 악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출구가 있는 악재. 네, 그러니까 너무 가망이 없는 악재라기보다는 출구는 있는데 저게 얼마나 가까이 올지가 중요한데 출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악재는 이제?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이게 악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원달러 환율을 이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우리나라의 어떠한 체력의 측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1240원, 1250원까지 못 갔고 124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였냐면 순간적으로 1280원은 갔지만 이 1240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기와 같은 국면이 아니라면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를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 이후에 유로존 위기, 그리스, 피그스의 어떠한 위기는 유럽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었고 2015년에 유가가 20달러 깨지고 중국이 위안화 절하시키면서 중국이 조지 소로스와 카일 베스가 위안화 쇼쳐서 작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었고 네. 그리고 중미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가격이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팬데믹 가격일 때가 지금보다 더 약해졌었지만 버텼으면 충분한 회복을 보였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리스크의 바로미터로서 충분히 반영했다. 그러니까 출구가 있다는 전략이 뭐냐면 이 정도의 노출이면 원달러 환율 다 온 거 아니냐. 그럼 지수도 바닥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을 만큼 맞지 않았냐. 이런 저도 거죠. 그런 생각은 네. 있는데 저 매니저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표를 주면 못했는데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 증가율을 좀 비교했을 때 대폭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게 7.9% 연간 증가율이 중국 0.9%.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미국은 참 물가가 비싸네. 뭐 생수 하나 2,000원인데 중국은 300원이네. 약간 이런 게 이제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도표를 딱 보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한번 하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미국 7.99, 중국은 0.9%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경제 위기든 뭐든 간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과연 달러가 강세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허용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에 좀 더 베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위안화에 베팅을 좀 못하는 배경들은 이 공산당 리스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20차 이 당대회까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조만간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빠르게 종결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갑작스럽게 약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홍콩에서 들려오는 주가 급락 이게 이제 뭐 락다운 리스크부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또 험난한 산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악재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전쟁 그리고 환율까지 치솟은 이 상황에서 악재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의 키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까 이거 한번 정리하면서 첫 번째 새로 그침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한 FMC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깜짝 뭔가 빅샷만 안 나오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 오히려 FMC는 5월달에 중요하다, 6월달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건 일단은 좀 잠깐 지워놓자고요. 그러면 키포인트는 저희가 볼 때는 달러 약세를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네, 그래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BBB 법안이겠죠. 맞아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듣네요, 아직도 또. 지금 그러니까 2월달에 긴급 가열 관련된 법안을 이제 상정시켰다가 또 네. 민주당의 조men치 의원이 또 반대표를 슬쩍 던져가지고 부결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왜 제가 이 BBB 법안의 부양책을 좀 말씀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그 폭스 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국정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의 회원국과 뭔가 부딪힌다면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73%입니다. 근데 그 73% 의견 중에서 응답자의 52%, 절반 이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봤을 때 지금 미국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증가율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러시아 관련된 부분의 의존도의 가스 의존도가 한 3에서 5%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뭔가 경기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꾸 막히는 흐름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미국인들조차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빨리 조기적으로 뭔가 참전을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자는 그런 또 의도,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루고 계속해서 작년도 미뤄졌던 BBB 법안 관련된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네, 법안 알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AAA 법안. 아. 이거 B가 좀 안 와닿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밀리는 거구나. 트리플 A 법안 이런 거.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로 고치면 어쩌면 좀 가격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악재들 속에서 유가는 어느새 WTI 기준으로 $100가 장중에 붕괴됐고 지금 저희가 인베스트닷컴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8에서 네, 거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석되는 것들 이상으로 유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빨라요, 진짜. 뭐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유가가 $100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이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유가 안정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지만 예. 지금 유가라는 게 결국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또 이게 뭐 4차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에 대한 정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여기서 확진자가 자연스럽게도 40만, 50만 늘어나지 않고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다시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규모의 확진자만 나와도 1,400명의 도시를 봉쇄한다는 거는 네. 경기를 뭔가 리오프닝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꺾는 거죠. 꺾으니까 수요가 생각보다는 이게 중국 때문에 뭔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오늘 순식간에 100%이 붕괴되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석유 수요에 대한 둔화가 굉장히 이제 전망이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데 제가 사실 유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내일 뭐 러시아 디폴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만은 이제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러시아 디폴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는 배째라는 입장입니다. 왜?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근데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서방은행이거든요. 제 화면만 보이시죠? 예. 가장 많이 러시아 책 국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마 2위일 겁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도이치뱅크입니다. 독일. 예, 도이치뱅크 아실 겁니다. 주가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급락 나왔죠. 예, 뭐 지금 뭐 17불 정도까지 갔던 가격이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반 토막 이상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게 서방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디폴트, 제가 볼 땐 디폴트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디폴트 나도 아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루블화로 받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디폴트 안 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가 1억 5천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예. 근데 자급자족이 또 가능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자원하고 그 식량도 맞아, 있고. 맞아. 3월에 만기되는 물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디폴트 나도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니고, 그리고 달러 만기였잖아요. 그 은행들이 그냥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루블화라도 줘.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는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 영향을 대해서 뭐 거의 최근에 막 종말론을 제시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이지 않나, 네. 무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도 좀 지워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유가와 조금 별개된 러시아 디폴트 관련 사항들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도이치뱅크를 보니까 예전에 유로존 위기 때만큼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위기 때만큼 급락을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텼기 때문에 공포였나라는 게 이 정도가 공포야라는 생각이 그쵸. 들겠지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엄청난 공포를 맞닥뜨렸었고 이게 조금씩 벗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린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 40원 갈 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이렇게 잘 버텨왔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오랜만에 유가 얘기 나왔는데 유가 가격이나 또 한번 우리 예상해 볼까요? 이거 진짜 어렵네, 진짜. 네? 아니, 저번에도 어려웠었는데 이건 더 어렵네. 저번에 쉬웠죠. 그래요? 저번에 두 분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왜냐면은 저는 근데 확실히 흐름상 제 예상인데 저는 90에서 100은 그래도 유지가 계속 될 것 같은 기분은 들어요. 왜냐면 기간을 봐야 되지 러시아가 않을까? 빠져 기간을 보자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네. 그거는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월 말까지 해서 80달러 깬다 안 깬다 할까요? 하시다 다음 깬다 안 주 깬다.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 네. 열흘 남았네요. 저는 뭐 80달러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80달러는 깨질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는 딱딱 정확하게 하죠. 80달러 깨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신호선 매니저님. 이번 달까지는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네. 수치를 말해주세요. 저는 한 90불 정도? 90달러. 알겠습니다. 저는 비슷한데 저는 95 정도. 네. 95. 네, 저는 95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기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그럼 80달러, 90달러가 예, 가까운 사람 알겠습니다. 네. 시간가치 일단은- 프리미엄까지 붙었군요, 보면 결국.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올라가는 걸 맞추는 거였다 보니까 그랬던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신권선 매니저 90달러, 신중호 앵커님 80달러, 제가 95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의 방향성을 얘기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표죠.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게 에너지 관련 투자였거든요. 네. 이게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또 이게 좀 시들어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에너지 주권 시대 개막했다고 말씀드렸고 러시아 침공함으로써 이게 최소한의 이제 못해도 상반기 길면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유가가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긴 파동이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마이너스부터 올라갔던 파동이 좀 끝났고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구간인데 네.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리오프닝 분위기겠죠. 이런 분위기들 어느 정도 퇴색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진짜 진정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유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오늘 유가 관련주들 다 뭐 급락 나오고 유가 하락 나오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전도 지금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 테마성 종목들이죠. 전선이라든지 이쪽만 좀 올라가 있고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은 3%씩 4%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순환매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더 하방이 좀 보여요. 네. 유가가 저는 90불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태양광 그리고 앞서 나왔던 건 수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 선물 조사에서 한 6위 정도 차지했잖아요. 정경련에서 그러니까 수소도 뭔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에너지는 눌리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20-30%까지 좀 밀리면 저는 조금씩 담아야 되고 그 뭔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순환매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환되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노리기 나쁘지 않은 날 네. 로 생길 것 같은데 종목까지 받아보죠. 그래서 오늘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차 매수 가격 기준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1차, 2차 매수 제가 동시에 좀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종목은 풍력주 당연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5%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드 번호는요.
297090이고 현재가 17,400원에 실시간을 편입하고요. 오늘의 예.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CS 윈드 아실 겁니다. 관련된 부분에 그룹사 안에 회사고요. 베어링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주죠, 풍력주.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뭔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럽 관련된 소식들, 특히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차주 내로 이 원자력과 이 풍력을 플러스한 합성을 한 신재생 에너지 전략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죠. 영국은 워낙 그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풍력에 대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매수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그리고 혹시나 2차 매수 가격은 17,000원 정도 내외가 좀 될 것 같아서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17,000원에서 17,800원 사이로 여러분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제가 여기 그어드린 가격이고요. 네. 여기에서 좀 모아 가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목표 가격 이전에 정고점을 한번 조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2,500원 선 말씀을 드리고 손저가는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네. 16,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요 17,000원, 17,7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신다면 저는 뭐 네. 충분히 이 눌림 자리 나왔을 때 기다리면은 또 이슈 나오면 갑자기 또 급등 나오니까 다른 CS 윈드라든지 종목보다는 시총이 1,700억, 1,600억짜리 자리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나오면 20%, 30%도 확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PT 종목 CS 베어링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요 근래 PT로 들어왔던 종목 목표가 터치하고 잘 가는 종목 많았는데 네. 내일 리뷰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은 뭐 리뷰 위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무료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뒤 3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